9. 라비크는 호텔로 돌아왔다. 아침에 그가 호텔을 나섰을 때도 조항 마두는 자고 있었다. 1시간 내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3시간이나 늦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말을 건넸다. 라비크는 그 사내를 쳐다보았다. 창백한 얼굴, 검고 거친 머릿결, 안경, 모르는 사람이었다. 알바레스입니다. 하고 그 사내가 말했다. 하이메 알바레스요. 기억 안 나십니까? 라비크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사내는 허리를 구부리고 바지 한쪽을 걷어 올렸다. 정강이부터 무릎까지 기다란 흉터가 나 있었다. 이제 생각나세요? 내가 그 수술을 했던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선 후방의 부엌 탁자에서였죠. 아랑회스 근처의 임시 야전병원에서 말이죠. 편도밭 가운데 있던 자그마한 흰색 별장이었어요. 이제 기억나세요? 라비크는 갑자기 짙은 편도꽃 향기를 맡는 듯 했다. 썩은 듯한 그 향기는 어두운 계단을 올라온 듯 더 달콤하고 더 썩은 피냄새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래요. 이제 생각나는군. 하고 그가 말했다. 부상자들은 달빛 환한 테라스에 나란히 줄을 지어 누워 있었다. 독일과 이탈리아 비행기 몇 대가 그런 일을 저질러 놓았던 것이다. 포탄 파편에 찍힌 아이들, 여자들, 농부들, 얼굴이 날아간 아이, 가슴까지 찢어진 임신부, 떨어져 나간 손가락들을 다시 꿰맬 수 있을까 해서 다른 쪽 손으로 걱정스럽게 받쳐들고 있던 한 늙은 노인. 그 모든 것 위로 짙은 밤의 냄새가 가득했고 맑은 이슬이 내리고 있었다. 다리는 제대로 나았나요? 라비크가 물었다. 그런대로 괜찮아요. 완전히 구부릴 수는 없지만요. 사내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피레네 산맥을 넘기에는 충분했어요. 곤잘레스는 죽었지만요. 라비크는 곤잘레스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젊은 대학생이 떠올랐다. 마놀로는 어떻게 되었죠? 포로가 되어 총살당했어요. 그럼 세르나는 그 소대장 죽었어요. 마드리드 못 가서. 사내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아무 감정도 없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직되고 자동적인 미소였다. 무라와라 페나는 포로가 되었고 총살당했죠? 라베크는 무라와라 페나가 누구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6개월 후 전선이 무너지고 야전병원이 해체되자 스페인을 떠났던 것이다. 카르네로, 오르타, 그리고 골드슈타인은 강제 수용소에 있어요. 하고 알바레스는 말했다. 프랑스의 강제 수용소지요. 블라츠키는 살아있어요. 국경을 넘어 숨었지요. 골드슈타인만은 기억이 났다.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얼굴들을 대했기 때문에 모두 기억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자네는 이 호텔에 살고 있는가? 하고 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저께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저쪽이에요? 사내는 3층 방들을 가리켰다. 국경 아래쪽 수용소에 오랫동안 갇혀있다 간신히 석방되었습니다. 다행히 돈은 좀 남아 있었어요. 하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침대도 있어요. 제대로 된 침대, 훌륭한 호텔입니다. 벽에는 우리 지도자들의 그림까지 걸려 있고요. 그렇군. 하고 라비크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곳에서 온갖 일을 당한 후라 기분이 좋을 거야. 그는 알바레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갔다. 방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조항 마두는 없었다. 그는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도 무언가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벨을 눌렀다. 잠시 후 하녀가 왔다. 여자분은 가셨습니다. 묻기도 전에 하녀가 말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여기 누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도 참. 하고 하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심하게 모욕을 당하기라도 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아침 식사는 하고 갔는가? 아니요, 뵙지를 못했어요. 안 그랬더라면 식사를 드렸을 텐데요. 그런 건 잘 알아서 하거든요. 라비크는 하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마지막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몇 프랑을 끄집어내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좋아, 다음에도 그렇게 해. 내가 확실하게 말할 때만 아침을 가져오고 방이 비어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전엔 청소하러 오지 말도록 해. 하녀는 알겠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라비크 선생님. 그는 하녀의 뒷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다. 하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조항은 유부녀이기 때문에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전 같으면 웃어넘기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안 그렇게 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하고는 창가로 갔다. 호텔은 호텔인 거다. 뭐 별 수 있겠나? 그는 창을 열었다. 구름 낀 대낮이 집들을 덮고 있었다. 처마홍통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바로 아래층에서는 두 목소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골드베르크 부부인 게 틀림없다. 남편은 아내보다 20살이나 많았고 브레슬라우의 곡물 도매상이었다. 아내는 망명객인 비제노프와 만나고 있었다. 여자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지만 모르는 것은 남편뿐이었다. 라비크는 창문을 닫았다. 그는 아침에 썰개 수술을 했다. 뒤랑을 대신해서 이름 모르는 자의 썰개를 수술했던 것이다. 뒤랑을 대신해 알지도 못하는 사내의 배 일부분을 절개했던 것이다. 보수는 200프랑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케이트 헤그슈트렘에게로 갔다. 그녀는 열이 있었고 고열이었다. 그는 1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열은 없는 편이 좋았다. 그는 창너머로 멍하니 내다보았다. 일이 끝난 뒤의 유별나게 공허한 느낌.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침대. 자칼이 영양가죽을 물어뜯듯 어제를 인정사정 없이 찢어발기는 오늘. 어둠 속에서 마술처럼 솟았던 밤의 숲은 이제 다시 끝없이 멀어져 간다. 시간이라는 사막 위 신기루처럼. 그는 몸을 돌렸다. 탁자 위에 리시아 마르티네의 주소가 적힌 쪽지가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에 퇴원했는데 그녀 때문에 그는 상당히 고생을 했던 것이다. 이틀 전 그녀에게 가보았고 다시 갈 필요도 없었지만 그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해서 가보기로 작정했다. 그녀의 집은 클라벨 거리에 있었다. 1층은 정육점으로 억척스럽게 생긴 여자가 손도끼를 휘두르며 고기를 파는 곳이었다. 그 여자는 상중이었는데 2주 전에 남편이 죽어서 이제 조수 하나를 데리고 장사를 도맡아 하고 있었다. 라비크는 지나가면서 그 여자를 보았다. 누구를 만나러 나갈 모양이었다. 기다랗고 검은 베일이 달린 모자를 쓴 채 애교를 부리며 단골 여자에게 재빠른 솜씨로 돼지 다리를 베어주었다. 베일은 널브러진 돼지 몸통위로 하늘거렸고 번쩍이는 손도끼는 탁 소리를 내며 고기 위로 떨어졌다. 한 분이면 좋게요 하고 과부는 만족한 표정으로 말하며 돼지 다리를 저울 위로 휙 내던졌다. 류시에는 맨 위층 작은 방에 살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25쯤 된 젊은 녀석이 의자에 앉아 빈둥거리고 있었다. 녀석은 자전거 선수용 모자를 쓰고 직접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말을 할 때마다 담배가 윗입술에 가서 들러붙었다. 라비크가 들어왔지만 그는 앉은 채로 있었다. 류시에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선생님, 오늘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젊은이 쪽을 쳐다보았다. 이 사람은 아무면 어때? 하고 젊은이는 그녀의 말을 거칠게 가로막았다. 남의 이름을 함부로 밝힐 건 없잖아? 녀석은 몸을 뒤로 기대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의사란 말이요? 몸은 어때, 리시엔? 젊은이는 겉들도 보지도 않고 라비크가 물었다. 누워서 푹 쉬고 있구나. 잘 생각했어. 얘는 벌써 일어날 수 있어요. 하고 젊은 녀석이 말했다. 이젠 아픈 데도 없고 일을 안 하면 돈만 더 든단 말이에요. 라비크는 돌아서서 그를 보며 밖으로 나가주시지 하고 말했다. 뭐라고요? 나가달란 말이야. 문 밖으로. 리시엔을 진찰해야 하니까. 젊은 녀석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냥 하셔도 돼요. 우린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진찰하는 거죠? 당신은 그저께 다녀가지 않았나요? 괜히 왕진료만 더 드는데 안 그래요? 이봐 하고 라비크가 침착하게 말했다. 보아하니 자네가 돈을 낼 것 같지는 않군. 그리고 돈이 들고 안 들고는 다른 문제야. 자, 얼른 나가라고. 젊은 녀석은 씩 웃으며 양쪽 다리를 느긋하게 벌렸다. 녀석은 끝이 뾰족한 에나멜 구두에다 자주색 양말을 신고 있었다. 제발 보보 하고 리시엔이 말했다. 잠깐이면 돼. 보보는 그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라비크를 노려보았다. 아주 잘 됐어. 당신을 여기서 만났으니 말이야. 하고 녀석이 말했다. 바로 답을 돌려주지. 이봐. 당신은 입원이다 수술이다 해서 우리 돈을 긁어내려 하겠지만 어림도 없어. 우린 이 애를 병원에 넣어달라고 한 적 없어. 수술은 너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돈 이야기라면 아무 소용도 없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하려고. 강제수술이 아니고 뭐야? 녀석은 더러운 이를 씩 드러내며 말했다. 어때? 놀랐지? 이 보보는 다 알아. 날 그렇게 간단히 속일 수는 없지. 젊은 녀석은 아주 만족스러워 보였다. 멋지게 해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리슈에는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 보보에게서 라비크에게로 눈을 돌렸다. 알아먹었어? 하고 보보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 사람인가? 하고 라비크가 리슈엔에게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 이 사람이군. 하고 그는 보보를 훑어보았다. 비승마른 기다리 녀석으로 인조견 목도리를 앙상한 목에 두르고 있었고 목젖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축 늘어진 두 어깨, 너무 긴 코, 쑥 들어간 턱, 책에 나오는 변두리의 사창가 포즈 그대로였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보보는 떼들며 짓거렸다. 나가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진찰을 하겠단 말이야? 지랄 떠네. 보보가 대꾸했다. 라비크는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이제 더 참을 수 없었다. 녀석은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고 어느 틈에 1미터쯤 되는 노끈을 두 손에 쥐고 있었다. 라비크는 녀석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라비크가 가까이 오면 옆으로 펄쩍 뛰어 재빨리 그의 뒤로가 노끈을 목에다 걸고 뒤에서 목을 조르려는 것이었다. 상대가 그런 걸 모르거나 권투를 하듯 정면으로 떼들면 통할 그런 수였다. 보보! 리슈엔이 소리를 질렀다. 보보 그만둬. 이 피라미 새끼 하고 라비크가 소리쳤다. 그런 낡아빠진 새끼줄로 수작을 부리다니 뭐 다른 거 없어? 하고 그는 큰 소리로 웃었다. 보보는 순간 당황했다. 눈에서 자신감이 없어졌다. 라비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손으로 녀석 재킷의 아래 어깨 부분을 잡아채고 아래로 끌어당겨 두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수는 몰랐겠지? 하고 그는 재빨리 문을 열고 놀라서 방어도 못하는 젊은 녀석을 꽤나 거칠게 떠밀어 버렸다. 이런 게 재미있다면 군인이나 떼라 이 깡패 자식. 어른한테 함부로 덤비지 말고. 그는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자 리시엔 하고 그가 말했다. 어디 한번 보지. 그녀는 떨고 있었다. 진정해 다 지나갔어. 그는 낡은 솜 이불을 걷어서 의자 위에 걸쳐 놓았다. 그러고는 초록색 담요를 걷어 올렸다. 파자마 아니야? 왜 이런 걸 입고 있지? 더 불편할 텐데. 아직 많이 움직이면 안 돼, 리시엔. 그녀는 잠시 가만히 있었다. 그러고는 오늘만 입었어요. 하고 말했다. 잠옷은 없어? 병원에서 두 벌 보내줄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입은 건. 그녀는 문 쪽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저 사람이 올 걸 알아서 그랬어요. 저 사람 말이 전 이제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더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내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라비크는 성난듯 문 쪽을 쳐다보았다. 기다리게 내버려 두어. 리슈에는 빈혈증 있는 여자들이 그런 것처럼 피부가 아주 희었다. 엷은 피부 밑으로 정맥이 새파랗게 보였다. 그녀는 몸매가 예뻤다. 가늘고 날씬했지만 그렇다고 마른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째서 자기는 이런 쓸데없는 비용을 치르는가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리슈엔도 그중 하나인 이런 여자들의 말로가 대개는 어떤지 알면서도 이들을 그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건 무엇 때문인가? 고되고 그릇되고 불건전한 생활로 그들의 아름다움은 어느 틈에 사라져버리지 않는가? 일주일 정도는 침대에 푹 누워 있어야 해, 리시엔. 일어나서 방 안을 걸어다니는 건 괜찮아. 하지만 조심해야 돼. 물건을 들어 올려서는 안 돼. 그리고 당분간은 계단을 올라다녀도 안 돼. 돌봐줄 사람은 있나? 그 보보 말고? 집주인 여자가 있어요. 하지만 벌써부터 두들거려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 없어요. 전에는 마리가 있었지만 죽었잖아요. 라비크는 방을 훑어보았다. 별 것 없지만 깨끗했다. 창가에는 푸크시아 꽃이 몇 송이 꽂혀 있었다. 그런데 보보는? 하고 그가 물었다. 모든 게 다 끝났는데도 또 나타났단 말이지? 리슈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내쫓지 않는 거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선생님. 좀 거칠어서 그렇지. 라비크는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사랑 때문이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여기도 역시 사랑이었어. 오래된 기적 아닌가? 그것은 현실이라는 잿빛 하늘에 꿈의 무지개를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름더미 위에도 낭만적인 빛을 쏟지 않는가? 기적이면서도 또한 광기에 찬 조롱 아니던가?
그는 갑자기 자기 자신이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있는 공범자가 된 기분이 되었다. 괜찮을 거야, 리시엔 하고 그가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 우선 건강해져야 해. 그녀는 마음이 놓이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돈 이야기는 하고 그녀는 당황해하면서 성급하게 말했다. 괜히 하는 소리예요. 그저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지불할 거예요. 전부요. 월부로. 그런데 전 언제부터 다시 일할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짓만 안 한다면 대략 2주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보보하고는 아무 짓도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리시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야. 알아듣겠지? 네. 하고 그녀는 확신도 없이 대답했다. 라비크는 가냘픈 몸 위로 담요를 덮어주었다. 얼굴을 들어보니 그녀는 울고 있었다. 더 빨리 나을 수는 없을까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앉아서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아무래도 아마 그럴 수도. 두고 보자.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그리고 내게 낙태 수술을 한 그 산파 이름을 가르쳐 주어야 해, 리시엔. 그녀의 눈빛은 거부를 말했다. 경찰에 고발하진 않을 거야. 하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다만 너가 산파한테 준 돈을 찾아주고 싶어. 그러면 너의 생활이 좀 더 안정될 수 있잖아. 얼마였지? 300프랑이요. 하지만 그 여자한테서 돈은 절대로 찾지 못할 거예요. 일단 해보는 거지. 그 여자 이름은 뭐고 어디에 살아, 리시엔? 이제 너에겐 그 산파가 필요 없어. 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너에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여자애는 머뭇거렸다. 저기 서랍에 있어요? 이었고 그녀가 대답했다. 오른쪽 서랍에요. 이쪽 지 말인가? 네. 좋아. 며칠 내로 가볼게. 걱정할 건 없어. 라비크는 외투를 입었다. 왜 그래? 하고 그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려는 거야? 보보 때문이야. 선생님은 보보를 모르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난 그 친구보다 더 나쁜 놈들도 알아. 그대로 누워있어. 내가 벌써 보았잖아.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 조심해, 리시엔. 곧 또 올게. 라비크는 자물쇠와 손잡이를 동시에 돌려 문을 획 열어젖혔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그는 보보 같은 타입을 잘 알았다. 아래층 정육점에는 이제 조수가 나와 있었다. 얼굴빛은 누렇고 여주인 같은 정열은 없는 사내였다. 심드렁하게 고기를 썰고 있었는데 주인이 죽은 후 눈에 띄게 피곤해 보였다. 여주인과 결혼할 가능성도 희박했다. 건너편 술집으로 들어가니 술 제조공이 큰 소리로 그렇게 떠들어댔고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여자가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녀석을 묘지로 보내고 말 거라고 혼장담했다. 조수 녀석은 벌써 심하게 수척해졌고 대신에 과부는 엄청나게 젊어졌다는 것이다. 라비크는 카시스를 한 잔 마시고 계산했다. 보보 녀석을 여기서 마주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녀석은 없었다. 조앙마두는 세라자드의 문을 나섰다. 그리고 라비크가 기다리고 있는 택시의 문을 열었다. 얼른 여기서 도망쳐요. 당신 집으로 가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아무 일도. 하지만 이제 이런 나이트클럽에 질렸어요. 잠깐만. 하고 라비크는 출입문에 서 있는 꽃 파는 여자를 손짓으로 불렀다. 아주머니. 하고 그가 말했다. 가지고 있는 장미를 전부 주세요. 얼마죠? 너무 비싸게 부르지는 말고요. 60프랑이요. 선생님이니까요. 저한테 류머티즘 처방을 써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효과는 있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밤비를 맞으면 젖은 채로 서 있어야 하니까요. 아주머니는 제 환자 중 사리가 제일 밝은 분이네요. 내 생전 처음입니다. 그는 장미꽃을 받아들였다. 이 꽃은 사죄의 표시로 주는 거요. 오늘 아침 당신을 혼자 깨어나게 하고 아침도 못 먹게 했으니까. 그는 조앙마두에게 그렇게 말하고 꽃을 택시 바닥에다 놓았다. 뭘 좀 마실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방으로 가요. 그리고 꽃은 바닥에 말고 여기 시트 위에다 놓아요. 아니, 꽃은 바닥에 두는 게 좋아. 꽃을 사랑하는 거 좋지만 너무 요란을 떨지는 말아야지.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그에게로 돌렸다. 사랑하는 것을 너무 애지중지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 아름다운 것들을 연극화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 사이엔 꽃 같은 게 없어도 좋잖아. 조항은 잠시 의심스러운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얼굴은 밝아졌다. 오늘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전 오늘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숨을 쉬었어요. 다시 숨을 쉬었어요.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처음으로 두 손이 다시 살아났어요. 눈도 입도. 운전사는 좁은 길에서 다른 차들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갔다. 그러고는 갑자기 속력을 내어 달리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조항이 라비크한테로 쓰러졌다. 그는 순간 그녀를 두 팔로 껴안았다. 그녀의 육체가 느껴졌다. 따스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며 오늘 하루의 껍질들을 녹여버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냉정해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다. 곁에 앉은 여자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에게 도취되어 종알거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사방에서 샘이 솟는 듯 콸콸 흘러내렸어요. 목덜미도 가슴도 마구 적셨어요. 저한테서 파란 싹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 같았어요. 저를 꼭 붙들고 꼭 잡고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라비크는 여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녀는 때가 낀 가죽 시트에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검은색 야외복 밖으로 드러난 어깨가 반짝였다. 거리낌 없이 나오는 대로 부끄럼도 없이 느낀 것을 말했다. 그녀에 비하면 자신은 가련하고 메마른 존재였다. 나는 오늘 수술을 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너를 까맣게 잊고 있었지. 그리고 리시안한테 갔었어. 과거를 생각했고 너는 생각도 나지 않았어. 그리고 저녁이 되자 따스한 그 무엇이 천천히 찾아왔어. 너와 함께한 게 아니라 케이트 해그 슈트렘을 생각하고 있었어. 조항 하고 말하고 그는 시트를 짚고 있는 여자의 두 손에 자기 두 손을 포개었다. 지금 바로 우리 집으로 갈 수는 없어. 우선 병원에 가야 하거든. 몇 분이면 될 거야. 선생님이 수술한 여자를 보러 가야 하나요? 오늘 아침에 수술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어디 적당한 데서 나를 기다려 주겠어? 지금 가야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게 나아. 나중에 전화가 와서 나가는 것보다는. 당신 집에서 기다리겠어요. 당신 호텔로 잠시 들를 시간은 있겠어요? 있어. 그럼 우선 거리로 가죠. 당신은 나중에 와요. 기다릴게요. 좋아. 하고 라비크는 운전사에게 중간에 들를 곳의 주소를 일러주었다. 그러고는 뒤로 기대어 앉았다. 목에 좌석 모서리가 닿는 게 느껴졌다. 두 손은 조항의 손에 얹은 그대로였다. 자기가 무슨 말인가 해주기를 여자가 기다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여자가 벌써 너무 많은 말을 해버렸던 것이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차가 멈추었다. 그대로 가세요 하고 조항이 말했다. 저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게요. 무섭지 않아요. 열쇠는 저한테 주시고요. 열쇠는 호텔에 있어. 그럼 달라고 할게요. 그런 것도 배워야죠. 그녀는 바닥에서 꽃을 집어들었다. 제가 자고 있는 동안 가버리고 생각지도 않을 때 불쑥 나타나는 남자 곁에 있으려면 여러 가지를 배워야겠네요. 바로 지금부터. 일단 같이 올라갈게. 하지만 요란을 뜨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금방 당신을 다시 혼자 두고 가다니 젠장. 그녀는 큰 소리로 웃었다. 아주 젊어 보였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하고 라비크가 운전사에게 말했다. 사내는 슬며시 한쪽 눈을 찡긋 감았다. 천천히 하세요. 열쇠는 저한테 주세요 하고 조항은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다. 왜? 이리 주세요.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멈추어 섰다. 아름다워요 하고 그녀는 어두운 방 안을 향해 말했다. 창밖 구름 사이로 밋밋한 달빛이 비쳐 들어왔다. 아름답다고? 이런 소굴 같은 데가? 그래요. 아름다워요. 모든 게 아름다워요. 지금이야 그렇겠지. 아직은 어두우니까. 하지만 라비크는 스위치를 더듬었다. 그냥 두세요. 제가 켤게요. 이젠 가세요. 혹시 내일 점심때나 돌아오시는 건 아니겠죠?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문간에 서 있었다. 창으로부터 은빛 광선이 그녀 어깨와 머리 뒤를 비추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어렴풋하고 자극적이고 신비스러웠다. 외투는 미끄러져 내려 그녀 발치에 검은 거품 덩어리처럼 깔려 있었다. 그녀는 문간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녀의 한쪽 팔은 복도에서 비쳐 들어오는 한 줄기 광선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잘 다녀오세요 하고 그녀는 문을 닫았다. 케이트 해그슈트렘은 열이 내려 있었다. 잠을 깼었나? 라비크는 졸음에 기운 간호사에게 물었다. 네, 11시예요. 선생님은 어디 가셨느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했고요. 붕대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 네, 하셨어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간단한 수술이었고 자세한 건 선생님이 내일 설명하실 거라고. 그게 전부인가? 네, 선생님이 좋다고 하셨으면 걱정할 거 없다고 하시대요. 오늘 저녁에 선생님이 오시면 안부도 전하고 선생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려 달라고 했어요. 그랬구나. 라비크는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의 양쪽으로 갈라붙인 검은 머리를 내려다보았다. 몇 살이나 됐지? 하고 그가 물었다. 간호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23이요. 23이라. 간호사 일을 한 지는 얼마나 됐어? 2년 6개월이요. 1월이면 정확하게 2년 6개월이 돼요. 이런 일이 마음에 들어? 간호사의 사과 같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네, 좋아요. 하고 간호사는 수다스럽게 말했다. 물론 이따금씩 힘들게 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대개는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브리소 부인은 어제 아주 곱고 새거나 마찬가지인 비단 옷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레른의 부인한테서 에나멜 구두 한 클레를 받았어요. 그 후 집에서 돌아가신 그분 말이에요.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의 옷을 사지 않아도 돼요. 그 언제나 선물로 받으니까요. 제가 쓸 수 없는 물건은 가게를 하는 친구에게 바꾸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크게 도움이 돼요. 헤그슈트렘 부인께서도 언제나 후하게 대해주세요. 돈을 주시는데 지난번에는 100프랑이었어요. 12일밖에 안 되었지만요. 이번엔 얼마 동안이나 계시나요, 선생님? 더 오래 있을 거야. 2, 3주 정도. 간호사는 행복해 보였다. 맑고 주름살 없는 이마 뒤에서 그러면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오게 될까 계산하고 있었다. 라비크는 다시 한번 케이트 헤그슈트렘한테로 몸을 수그렸다. 그녀는 평온하게 숨을 쉬었다. 상처에서 나는 희미한 냄새가 그녀 머리의 짙은 향수 냄새와 뒤섞였다. 그는 갑자기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기를 신뢰한다. 신뢰. 그런데 절개한 좁다란 복부, 그 속에서 벌레가 파먹고 있다. 어쩔 도리가 없어 그대로 꿰매어 버렸다. 신뢰라고. 그럼 잘 있어요, 간호사 아가씨?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포동포동한 간호사는 구석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침대 등을 가렸고 발을 담요로 둘둘 만 후 잡지를 집어들었다. 탐정 이야기나 영화 그림들이 실린 싸구려 책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는 잡지를 읽기 시작했다. 곁에 놓인 자그마한 탁자 위에는 초콜릿 쿠키 봉지가 열린 채로 놓여 있었다. 라비크가 얼핏 보니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초콜릿 쿠키 한 개를 꺼냈다. 인간이란 아주 간단한 일조차 모를 때가 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같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은 생사를 오락가락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런 것에 아랑곳 없다. 그는 문을 닫았다. 나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나도 이 방을 나와 다른 방으로 가지 않는가? 그 방에서는 방은 어두웠다. 욕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라비크는 망설였다. 조항이 아직도 욕실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욕실로 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자가 방에 있고 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여자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방은 갑자기 침묵과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했다. 소리도 없이 외치는 소용돌이 같았다. 생각 저 너머에 있는 붉은 마취와 현기증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미지의 10년이었다. 그는 욕실 문을 닫았다. 백일 전등의 밝은 빛 아래서 보니 모든 것은 다시 잘 알고 있는 친숙한 것들이었다. 샤워기를 틀었다. 이 호텔에선 유일한 것이었다. 라비크가 직접 돈을 지불하고 설치하도록 했던 것이다. 라비크는 그가 없는 동안이면 호텔 여주인이 프랑스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그것을 구경거리로 보여주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뜨거운 물이 살갗 위로 흘러내렸다. 옆방에서는 조항 마두가 누워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살결은 매끄러웠고 머리카락은 거친 파도와도 같이 베개 위에서 넘실거렸다. 두 눈은 방의 어둠 속에서도 반짝거렸다. 창너머로 흘러들어오는 어렴풋한 겨울 별빛을 받아 대비추는 듯 했다. 여자는 거기에 누워 있었다. 나긋나긋하고 자극적이고 달라진 자태. 1시간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다. 그녀는 사랑 없이도 매혹과 유혹을 발산할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그녀에 대한 혐오감이 일었다.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애착과 뒤섞인 이상한 반발심이었다. 그는 무심결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욕실에 또 다른 문이 있었더라면 옷을 주워 입고 술을 마시기 위해
그곳을 나가버렸을지도 몰랐다. 그는 물기를 닦고는 잠시 망설였다. 이상한 일이야. 어째서 이런 생각이 든 걸까? 한낱 그림자, 한낱 무가 아닌가? 케이트 헤그슈트렘한테 갔다 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조항이 택시에서 했던 말 때문일 수도 있다. 너무도 순식간이고 너무도 어처구니 없다. 아니면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입을 비죽거리며 문을 열었다. 라비크 하고 조항이 어둠 속에서 말했다. 창가 탁자에 칼바도스가 있어요? 그는 제자리에 멈추어 섰다. 자신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자가 다른 말을 했더라면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항의 말은 괜찮았다. 긴장이 풀렸고 침착해졌다. 술병을 어떻게 찾았어? 하고 그가 물었다. 쉽게 찾았어요. 바로 보이던데요. 막에는 미리 따놓았어요. 당신 물건 속에 코르크 따개가 있었어요. 한 잔 더 주실래요? 그는 두 잔을 부어 하나를 그녀에게 갖다 주었다. 여기 있어. 맑은 사과 주는 느낌이 좋았다. 조항이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한 것도 좋았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한껏 젖히고 마셨다. 머리카락이 양 어깨 위로 쏟아졌고 그 순간 여자는 마심 그 자체인 것 같았다. 라비크는 전에도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든 지금 하는 일에 송두리째 전념했다. 그것이 그녀의 매력이지만 또한 위험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술을 마실 때면 술이 전부, 사랑할 때면 사랑이 전부, 절망할 때는 절망이 전부, 그리고 잊을 때면 모든 걸 잊는 그런 여자였다. 조항은 술잔을 내려놓고 갑자기 웃어댔다. 라비크 하고 그녀가 불렀다. 알겠어요.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그럼요. 당신은 조금 전에 반쯤 결혼한 기분이었을 테죠? 저도 그랬어요. 문 앞에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건 특별 대우가 아니에요. 장미꽃까지 팔에 안겨놓고 말이에요. 칼바도스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렇게 병만 들고 있을 거예요? 라비크는 그녀의 잔에 술을 따랐다. 당신은 굉장해? 하고 그가 말했다. 실은 욕실에서는 당신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멋지게 보여. 건배. 그는 칼바도스를 단숨에 들이켰다. 오늘은 두 번째 밤이야? 위험한 밤이지. 미지에 대한 매력은 사라졌는데 신뢰의 매력은 아직 없으니 말이야. 오늘 밤을 잘 넘겨야 해. 조항은 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그런 일에 훤하군요. 아무것도 몰라. 그저 입으로만 그러는 거지. 사람들은 무언가를 절대로 알 수 없어. 모든 것은 언제나 달라지기 마련이야. 지금도 그래. 두 번째 밤이란 없어. 언제나 첫날 밤이지. 두 번째 밤이란 마지막 밤일 거야.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게 산수처럼 되어버릴 텐데. 자, 어서요. 아직 자고 싶진 않아요. 당신과 더 마시고 싶어요. 별들이 저 추운 하늘에서 벌거벗고 있어요. 혼자 있으면 너무 쉽게 얼어버려요. 더울 때도 춥기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둘이 있으면 절대로 안 추워요. 둘이 함께 있어도 얼어 죽을 수 있지. 우린 아니에요. 물론 아니야. 하고 라비크는 말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라비크의 얼굴을 스쳐간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우린 아니지. 10. 어떻게 된 거예요, 라비크? 하고 케이트 헤그슈트렘이 물었다. 그녀는 베개 두 개를 폭에서 베고 머리를 조금 높인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방에서는 소독약과 향수 냄새가 났다. 위쪽 창문만 조금 열려 있었다. 맑고 조금 서늘한 바람이 불어들어와 방의 공기와 뒤섞였다. 마치 1월이 아니라 4월 같았다. 열이 있었어, 케이트. 2, 3일 동안. 그러고 나서 푹 잤어. 거의 24시간 동안. 이젠 열도 내리고 모든 게 잘 됐어. 기분은 어떻소? 피곤해요, 여전히. 하지만 전과는 달라요. 뻣뻣하진 않아요. 통증은 거의 없고요. 좀 아플지도 몰라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우리가 돌봐줄 거니까 잘 견딜 거야. 하지만 지금과 똑같진 않을 거요. 당신도 그건 알 테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개 수술을 했죠, 라빅? 그래, 케이트. 꼭 그래야만 했어요? 그는 기다렸다. 그녀가 묻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나았다. 얼마나 누워 있어야 해요? 2, 3주.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저한텐 잘 된 것 같네요. 푹 쉴 수 있으니까. 끔찍했어요. 이젠 알겠어요. 전 지쳤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피곤한 게 이번 수술과 관계 있었나요? 물론 있고 말고.
가끔 하혈도 있었는데 그것도요? 월경 때 말고요. 그래요, 케이트. 그럼 이제 여유가 생겨서 잘 됐네요. 어쩔 수 없었군요. 이제 병석에서 일어난 모든 걸 다시 시작한다는 건 내 생각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그런 건 잊어. 눈앞의 일만 생각해요. 가령 아침 식사 같은 거 말이야. 알았어요. 여자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그럼 거울을 이리 줘 보세요. 그는 침대 곁 탁자에서 손거울을 짚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세심하게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저 꽃은 당신이 가져왔어요, 라빅? 아니, 병원에서 꽂은 거야? 그녀는 거울을 침대 위에 놓았다. 병원에선 1월에 라일락을 꽂아주지는 않아요. 곽꽃이나 그런 종류는 몰라도요. 그리고 라일락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란 걸 병원에서 알 리 없죠. 여기서는 다 알아. 여기서는 당신이 여왕이니까, 케이트. 라비크는 일어섰다. 이제 가야 해. 6시쯤 다시 올게요. 당신을 보러. 라비크. 그는 몸을 돌렸다. 이제 시작되겠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번엔 물어보겠지.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꽃이 고마워요. 그리고 걱정해 주는 것도 고맙고 당신 곁에 있으면 언제나 안심이 돼요. 좋아, 케이트. 별것 아니야. 걱정할 건 없어. 잘 수 있으면 자도록 해요. 아프거든 간호사를 부르고 약을 준비하라고 일러둘 테니까 오후에 다시 올게. 베브, 화주는 어디 있지? 그렇게 나빴나? 자, 여기 있어. 외제니 잔을 갖다 줘. 외제니는 마지못해 잔을 하나 가져왔다. 그건 골무잖아? 하고 베브가 소리를 쳤다. 제대로 된 유리컵을 가져와. 아니, 기다려.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 내가 가져올게. 영문을 모르겠어요, 베브 선생님. 하고 외제니가 뼈로통해서 말했다. 라비크스가 오기만 하면 선생님은 늘 됐어 하고 베브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잔에다 코냑을 따랐다. 자, 라비크, 그녀는 어떻게 생각하던가? 아무것도 안 물었어. 묻지도 않고 나만 믿었어. 베브는 그를 헐빛 쳐다봤다. 그거 보게 하고 그는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라비크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도 환자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 없었나? 종종. 자네를 완전히 믿으면서 말인가? 물론이지. 그때는 어떤 기분이 들던가? 마음이 놓이지. 하고 베브가 의아스러워하며 말했다. 정말 안심이 돼. 나는 구역질 나던데 사기친 것처럼 말이야? 베브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리고 술병을 다시 치웠다. 구역질 난단 말이야. 하고 라비크가 다시 말했다. 당신한텐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고 외제니가 말했다. 물론 당신 말버릇은 제외하고요. 당신은 발견자가 아니라 간호사야, 외제니. 당신은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 하고 베브는 타일렀다. 그럼 그 일은 해결된 셈인가, 라빅? 그래, 당분간은. 좋아. 그녀는 퇴원하면 곧장 이탈리아로 갈 거라고 오늘 아침 간호사한테 말했대. 그럼 우리는 책임을 벗는 거야? 하고 베브는 두 손을 비볐다. 그렇게 되면 그쪽 의사들이 알아서 할 테지. 누구라도 여기서 죽으면 곤란해. 소문이 나빠지니까. 라비크는 루시안이 낙태 수술을 했던 산파집의 배를 눌렀다. 꽤나 시간이 지난 후 얼굴이 거무스름한 남자가 문을 열었다. 라비크를 보았는데도 그대로 문을 붙잡고 있었다. 무슨 일이요? 하고 그자가 어리렁거리며 말했다. 부시의 부인을 만나러 왔는데요. 바쁘신데요? 괜찮습니다. 기다리죠. 그 사내가 문을 닫으려 했다. 기다리는 게 안 된다면 15분 후 다시 오겠소.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혼자 오지 않을 거요. 어쨌든 마담이 만나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테니까. 사내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요? 원하는 게 뭐요? 벌써 말하지 않았소. 부시의 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사내는 잠시 궁리를 했다. 기다리시오. 하고 말하고 그는 문을 닫았다. 라비크는 양철 우편함과 에나멜을 칠한 두근거린 문패가 붙어있고 갈색 페인트 칠이 벗어진 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행과 불안이 이 문을 지나갔다. 무의미한 법률 몇 줄, 그것이 수많은 생명을 의사가 아니라 돌팔이에게 가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아기들은 태어나지 못했다. 아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률이야 있든 없든 낳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다. 유일한 차이는 해마다 수천 명의 어머니가 그 때문에 파괴된다는 것이다.
문이 다시 열렸다. 경찰서에서 오셨나요? 하고 면도를 하지 않은 그 사내가 물었다. 경찰서에서 왔다면 이런 데서 기다리지는 않을 테지요. 들어오시오. 사내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가구들이 잔뜩 들어찬 방으로 그를 데려갔다. 우단을 씌운 소파, 도구만 의자들, 가짜 오비송 양탄자, 호두나무 찬장이 보였다. 그리고 벽에는 목장 풍경을 묘사한 판화들이 걸려 있었다. 창문 앞에는 금속 스탠드가 있었고 카나리아가 들어있는 세 장도 있었다. 여기저기 공간이 있는 곳엔 도자기와 석고 인물상이 늘어져 있었다. 부시의 부인이 나타났다. 엄청나게 뚱뚱했고 펄럭거리는 기모노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옷이 그리 깨끗해 보이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괴물이었다. 하지만 얼굴만은 매끄럽고 귀여운 편이었다. 눈은 불안하게 두리번거렸다. 용건이 뭐죠? 부인은 사무적인 어투로 묻고는 그대로 서 있었다. 라비크는 일어섰다. 류시의 마르티네 때문에 왔어요. 당신이 낙태 수술한 애 말이요? 무슨 소리? 여자는 적시에 그리고 침착하게 대꾸했다. 류시의 마르티네란 사람을 난 몰라요. 낙태 같은 건 하지도 않고. 당신이 착각했거나 속은 모양이죠? 부인은 이제 볼 일이 끝난 것 아니냐는 듯이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나가지는 않았다. 라비크는 기다렸다. 부인이 몸을 돌리며 말했다. 다른 일은 없어요? 낙태 수술은 실패했어요. 그 여자애는 출혈이 심해 거의 죽은 몸이었죠. 수술을 받아야 했고 내가 그 수술을 했어. 거짓말이에요. 부시의 부인은 벼랑간 혀를 찼다. 거짓말, 쥐새끼들. 두들거리고 다니며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는 단단히 가르쳐 줘야겠어요. 쥐새끼들. 내 변호사가 처리할 거예요? 나는 누구나 잘 아는 몸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낸다 말이요. 두고 봅시다. 여기저기 굴러먹고 다니는 앙큼하고 조그만 계집년이. 라비크는 못내 감탄하며 쳐다보았다.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얼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매끄럽고 귀여웠다. 입만 오므리고 기관총처럼 쏘아댔다. 그 애가 요구하는 건 별거 아니요. 하고 그는 마담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한테 지불한 돈을 돌려달라는 것뿐이요. 부시의 부인은 큰 소리로 웃었다. 돈을 돌려달라고? 언제 내가 그 애한테서 돈을 받았단 말이죠? 영수증이라도 있나요? 물론 없지요. 당신이 그런 영수증을 주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런 애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애의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이에요? 있어요. 정인이. 베브 박사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진찰 결과가 확실했어요. 진료 기록도 있고. 기록점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손을 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병원이라고요? 베브 박사? 우스워 죽겠어. 그런 쥐새끼 같은 년이 그런 고급 병원을 가다니. 할 말 더 있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일단 들어보시오. 그 애는 당신한테 300프랑을 지불했지. 그 애는 당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문이 열렸다. 그 무스름한 얼굴의 건 사내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죠, 아델? 아니,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그 계집이 벌을 받을걸요? 우선 그 계집이 벌을 받을 게 확실해요.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자백해야 하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했다는 건 증거를 대야만 해요. 그 애로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 무스름한 얼굴의 사내가 염소 소리를 내며 웃었다. 조용히 해, 로제. 하고 부시의 부인이 말했다. 나가 있어. 브리뉴에가 밖에 있는데요. 알았어. 기다리라고 그래. 알잖아.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독한 콘약 냄새도 덩달아 사라졌다. 라비크는 코를 킁킁거렸다. 오래 묵은 콘약이군? 하고 그가 말했다. 적어도 3, 40년은 됐겠어? 벌건 대낮부터 그런 술을 마시다니 복도 많은 친구로군. 부시의 부인은 어이없다는 듯 잠시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술을 비죽거렸다. 맞아요. 한잔 하시겠어요? 나쁠 거야 없지요. 여자는 뚱뚱한데도 놀랄 만큼 잽싸게 소리도 내지 않고 문 쪽으로 갔다. 로제. 그 무스름한 얼굴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또 고급 콘약을 마셨지? 거짓말 마. 냄새가 진동해. 병을 가져와. 잔소리 말고 냉큼 병을 가져오란 말이야. 로제가 병을 가져왔다. 브리뉴에한테 한 잔 주었어요. 나한테도 한 잔 하라고 억지로 권하기에. 부시의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닫고는 호두나무 찬장에서 둥글게 흰 모양의 잔 하나를 꺼냈다. 라비크는 역겨워하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잔에는 여자 머리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부시의 부인은 한 잔을 따르고 잔을 그의 앞쪽 공장 무늬로 장식한 책상보 위에 놓았다. 이봐요.
아실 만한 분 같은데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라비크는 그녀에게서 그 어떤 경외감을 느꼈다. 이 여자는 리시엔이 말한 것처럼 무시해 같은 여자는 아니다. 더 사악하다. 고무 같은 여자다. 무시라면 부서뜨릴 수 있지만 고무는 끊을 수 없다. 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은 옳은 말이었다. 당신의 수술은 실패였어요. 하고 그가 말했다.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돈을 돌려줘야 마땅한 거요. 당신은 수술한 뒤에 환자가 죽으면 돈을 돌려주나요? 그렇지 않소. 하지만 종종 돈을 받지 않고 수술을 하지요. 가령 리시엔 같은 경우에. 마담 부시는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것 봐요. 그런데 그 계집애는 왜 말썽을 일으키지요? 좋아해야 마땅한데? 라비크는 잔을 들어 올렸다. 부인 하고 그가 말했다. 경의를 표합니다. 만만한 분은 아니군요. 여자는 병을 탁자 위로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 봐요. 난 많은 사람을 상대해 봤다고요. 그래도 당신은 다른 자들보단 사리 판단이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은 이 장사로 재미를 보거나 아니면 이익계나 남는 줄 아시오? 그 300프랑만 하더라도 100프랑 정도는 경찰한테 빼앗겨요. 안 그러면 장사할 수 있는 줄 아시오? 지금도 돈을 달라고 밖에 한 녀석이 죽치고 있어요. 찔러주고 또 찔러줘야 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 모든 게 꽝이에요.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당신이 그런 걸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난 잡아떼면 그만이라고요. 경찰도 당연히 모르는 찰 거고 믿어도 돼요. 알아요. 부시의 부인은 헐깃 그를 쳐다보았다. 빈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녀는 의자 하나를 잡아당겨 앉았다. 마치 깃털 하나를 움직이듯 가볍게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그녀의 지방질 속에 엄청난 힘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뇌물용 콘약을 다시 그의 잔에 가득 따랐다. 300프랑이면 큰 돈으로 보이지만 경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돈이 들거든요. 집세는 물론 딴 것보다 훨씬 비싸고 세탁비도 있지요. 기구값은 다른 의사들 경우보다 갑절이나 더 들고요. 중개료도 있고 뇌물도 먹여야죠. 누구하고나 잘 지내야 하니까. 그리고 술값에다 새해나 생일엔 관청 직원과 그 마누라들한테도 선물을 해야 하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이 봐요. 남는 게 거의 없을 때가 많다고요. 그럴 테죠. 그럼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리시엔 같은 경우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럼 의사들의 경우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난단 말인가요? 부시의 부인은 재빨리 물었다.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이 봐요. 그녀는 꼿꼿하게 몸을 세웠다. 난 정직해요. 난 여기를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말해줘요. 하지만 아무도 되돌아가지 않아요. 제발 해달라고 졸라댄단 말이에요. 거의 울며 몸부림치는 건 보통이고 도와주지 않으면 자살이라도 할 태세지요. 온갖 장면들이 다 벌어지거든요. 양탄자 위에서 대굴대굴 뒹굴며 애원하는 거예요. 저기 칠이 벗어진 찬장 귀퉁이 보여요? 어떤 귀부인이 절망 끝에 저지른 짓이에요. 내가 도와주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 부인이 어제 10파운드나 되는 사과잼을 보내줘서 부엌에다 두었지요. 수술 비용을 치렀지만 진심으로 고마워서 보낸 거죠. 당신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봐요. 하고 부시의 부인의 음성은 더 높아졌고 더 볼륨감 있게 올렸다. 당신이 나를 낙태장이라고 부르건 말건 다른 사람은 나를 은인이라고 천사라고 부른다고요. 그녀는 일어나 있었다. 그녀의 기모노는 당당하게 물결을 쳤다. 세상의 카나리아는 명령이라도 받은 듯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라비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싸구려 쇼라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부시의 부인의 말이 과장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잘 알겠어요. 하고 그가 말했다. 이제 가겠습니다. 하지만 리시엔에게 당신이 꼭 생명의 은인이었던 건 아니요. 당신이 수술 전에 그 애를 보았더라면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도대체 그 애가 뭘 더 바라는 겁니까? 몸은 성하겠다. 애는 없앴겠다. 그게 그 애가 바라던 전부 아니었나요? 게다가 병원에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그 애는 이제 다시는 아기를 갖지 못해요. 부시의 부인은 순간 움찔했다. 더 잘 됐죠? 그녀는 다시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이상적이에요. 어린 매춘부한테는. 라비크는 이제 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갑니다, 부시의 부인.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을 만나서 재미있었어요? 그녀는 그의 곁으로 바싹 다가왔다. 라비크는 악수만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들 것만큼도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속셈을 털어놓듯 말했다. 이 봐요. 당신은 사리에 밝아요. 대부분의 의사들보다는 나아요.
유감이네요. 당신이.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격려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경우엔 가끔 필요해요. 사리가 밝은 의사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라비크는 반박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지 좀 더 들어보고 싶었다. 당신한테 손해는 아닐 거예요. 하고 부시의 부인이 덧붙였다. 특별한 경우들에는 말이죠. 그녀는 고양이가 새들에게 거짓으로 알랑거리는 것 같은 시선으로 그를 살폈다. 가끔 돈 많은 손님들도 있어요. 물론 선불이고요. 그리고 경찰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도. 당신 정도면 몇백 프랑 정도 부수입을 올리기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녀는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더군다나 당신같이 잘생긴 남자라면요? 그는 활짝 미소를 지으며 병을 집어들었다. 자, 어때요? 고맙지만 하고 말하며 라비크는 병을 밀었다. 이젠 됐어요. 주량이 별로 많은 편이 아니라서 좀 괴롭긴 했다. 곤약이 아주 고급품이기 때문이었다. 병에는 상표가 붙어있지 않았고 1급 개인 술장쿠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다. 그 일은 생각해 보겠어요. 다음에 다시 와서 당신의 기구들을 구경하고 싶네요. 그것들이라면 내가 할 말도 있을 테고. 다시 오시면 기구를 보여드리죠. 그때는 당신의 신분증도 보여주시고요. 신용에는 신용 아니겠어요? 이미 어느 정도 믿은 게 아니란 말인가요? 아니지요. 조금도. 하고 부시의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한테 아직 제안밖에 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처리할 수도 있고 당신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잘 하시지만 들어보면 척 알아요. 보기에도 그렇고 아마도 망명한 분이겠죠?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당신을 신용하지 않을 거예요. 기껏해야 당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면허증이나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바깥방엔 경관이 앉아있어요. 원하신다면 나를 고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실 테죠. 어쨌거나 나의 제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구려. 당신 이름하고 주소 정도는 가르쳐 주셔야죠. 안 그래요? 싫습니다. 하고 라비크는 기가 죽어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부시의 부인은 이번에는 정말 잔뜩 처먹은 무시무시한 고양이처럼 보였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나의 제안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망명한 의사를 데려와야겠다고 벌써 여러 번 생각했었지요. 라비크는 미소를 지었다. 뻔할 뻔짜였다. 망명 의사라면 그녀의 수중에 넣고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의사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고. 잘 생각해 보겠소.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럼 다음에 부인. 그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갔다. 어떤 문 뒤에서 앓는 소리가 들렸다. 방들은 모두 침대를 갖춘 작은 선실같이 꾸며진 듯 했다. 여자들은 거기서 몇 시간 누워 있다가 나중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대기실에는 짧은 콧수염에다 깡마른 올리브색 피부의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라비크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 옆에는 로제가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또 다른 오래 묵은 곤약이 병째에 놓여 있었다. 라비크를 보자 그는 부지 중에 그것을 감추려 했다. 그러다가는 싱긋 웃으며 손을 내렸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하고 그는 때가 낀 이를 드러내 보였다. 문 밖에서 대화를 엿들은 모양이었다. 안녕 로제. 라비크는 친근한 척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쇠 심줄같이 질긴 그 옆편내가 반시간도 안 되어 불구대천 원수인 그를 그의 공범자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로제에게 딱딱하게 대하지 않은 게 상책이었다. 로제는 그동안의 일에 순응하여 갑자기 놀랄 정도의 인간미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계단 아래쪽에서 그는 여자애 둘과 마주쳤다. 방문할 곳을 찾아다니는 것 같았다. 저기요. 한 여자애가 작심한 듯 물었다. 부시의 부인이 이 집에 사시나요? 라비크는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한 듯 애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 도움도 안 될 것이다. 어쨌거나 이 애들은 찾아가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다. 4층이요. 문패가 붙어 있어요. 시계의 야광 문자판이 어둠 속에서 빌려온 작은 태양처럼 빛을 발했다. 아침 5시였다. 조항은 3시에 올 예정이었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지쳐 곧장 자기 호텔로 돌아갔는지도 몰랐다. 라비크는 잠을 청하려 뒤로 들어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랫동안 누워 비스듬하게 건너편 지붕 쪽에서 비치는 네온 불빛의 붉은 띠가 규칙적으로 천장을 스치는 것을 바라보았다. 허전했지만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몸의 따스한 기운이 천천히 피부에서 방울방울 빠져나가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듯했다. 그의 피가
여기에 없는 그 무엇에 기대고 싶어 어딘지 모를 부드러운 곳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듯 했다. 그는 두 손을 머리 밑에 꿰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이제야 그는 자기가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의 의식뿐 아니라 두 손도 혈관도 마음속의 이상하고 낯선 부드러움도 조항마두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일어나서 가운을 걸치고 창가에 앉았다. 부드러운 트롯의 따스함이 피부로 전해졌다. 가운은 낡았고 여러 해 동안 끌고 다닌 것이었다. 도망 다닐 때면 그것을 입은 채로 잤다. 스페인에 있을 때는 추운 밤 피곤해져 야전병원에서 막사로 돌아오면 그것을 입고 몸을 데웠다. 12살이었으나 눈은 여덟먹은 노파 같았던 후아나는 마드리드의 폭격받은 병원에서 이 가운을 덮고 죽었다. 죽어가던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렇게 부드러운 털실 옷을 가지고 싶은 것이었으며 자기 어머니가 강간당하고 아버지가 짓밟혀 죽던 장면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트렁크 2개, 물건 2개, 그리고 달아빠진 책 한 줌.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건 그리 많지 않다. 생활이 불안정할 때는 많은 물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것들은 거듭해서 버려져야 하거나 빼앗기기 마련이다. 매 순간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그가 혼자 살아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자신을 붙드는 것을 지녀서는 안 된다.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 연애, 그러나 그 이상은 건물이다. 그는 침대를 쳐다보았다. 구겨지고 창백한 빛깔의 시트. 기다린다는 것은 별게 아니었다. 그는 종종 여자를 기다렸다. 그러나 지금과는 다른 기분이었다. 간단하고 명백하고 동물적인 기다림이었다. 욕정을 분칠하려는 이름 모를 부드러운 감정을 가져본 적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느낌은 오랜 세월 동안 없었던 것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온 것이다. 그것이 다시 살아난 걸까? 다시 꿈틀거리는 걸까? 얼마만의 일이었던가? 과거로부터 푸른 10년으로부터 무언가가 또다시 그를 부르는 것인가? 훅 지나가는 초원의 향기처럼 페퍼민트 냄새를 가득 풍기는 지평선의 포플러처럼 4월의 숲 향기처럼 그것은 불어오는가? 이젠 그런 것들은 바라지도 않았다. 갖고 싶지도 않았다. 사로잡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뜨돌이었다. 그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다. 인간은 독립에 있어야 한다. 사소한 의존에서부터 모든 일이 벌어진다. 뭣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타성의 그물에 걸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타성에는 많은 이름이 붙고 사랑도 그중 하나다. 어떤 일에도 타성이 붙어버리면 안 된다. 육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 조항이 오더라도 나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있고 싶다면 머물러 있을 테지. 쪽지라도 남겨둘까 하고 그는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가는 곳을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아침 8시쯤 돌아왔다. 가로등이 켜진 차가운 새벽길을 걸어와서 그런지 머리는 맑고 긴장감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호텔 앞에 서자 다시 긴장감을 느꼈다. 조항은 없었다. 라비크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방은 이전보다 썰렁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고 그녀가 남긴 흔적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벨을 눌러 한이를 불렀다. 잠시 후 여자애가 들어왔다. 아침 식사를 하고 싶은데 하고 그가 말했다. 한이는 그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한이에게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다. 커피하고 크루아상을 가져다 줘, 에버. 알겠어요, 라비크 선생님. 그는 침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조항이 왔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겨지고 썰렁한 침대에 누워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따스한 기운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의 육체를 받아들였던 모든 것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다니. 침대도 속옷도 심지어 욕실까지 그렇다. 따스한 기운이 없으면 싫어지고 만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자기가 환자 때문에 불려간 것으로 여자는 생각했을 것이다. 메모라도 남길 걸 그랬나? 하지만 갑자기 자신이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립하고 싶다고 생각해 놓고는 실은 배리 없는 짓을 하고 만 것이다. 18살 소년처럼 생각이 모자랐고 무언가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서 멍청한 짓을 하고 말았다. 잠자코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의존적인 행동이었다. 여자애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잠자리를 정돈해 놓을까요? 왜 지금?
좀 더 주무실까 했어요. 새로 정돈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게 낫잖아요. 한여는 무표정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누가 여기 왔었나? 하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7시나 돼서 왔으니까요. 에버 하고 그는 말했다. 아침마다 모르는 사람들의 침대를 정돈하면 어떤 생각이 드니? 괜찮아요, 라비크 선생님. 남자들이 다른 짓만 안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파리에서는 유곽이 싼데도 말이에요. 아침엔 유곽에 갈 수 없잖아, 에버.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아침이면 특별히 더 기운이 나거든. 그래요, 특히 노인네들은요. 그 애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짓을 안 하면 팁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자꾸만 딴소리를 해대고요. 방이 깨끗하지 않다, 금방을 뜬다 하면서요. 물론 화가 치밀어 그럴 테지요. 하지만 아무 대책도 없어요. 사람 사는 게 그런가 봐요. 라비크는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오늘은 세상을 좀 편하게 살아볼까, 에버? 이걸로 모자라도 하나 사. 아니면 트롯이라도? 에버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고맙습니다, 라비크 선생님. 오늘은 계시가 좋네요. 그럼 잠자리는 나중에 정돈할까요? 그래. 그 애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아주 재미있는 분이에요. 요즘 오시는 부인 말이에요. 한마디만 더 하면 돈을 도로 빼앗을 거야? 하고 라비크는 에버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늙은 색광들이 너를 벌써 기다리고 있을 거야. 실망하지 마. 그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아침 식사가 별로 당기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서 선체로 먹었다. 입맛이 좀 더 나았다. 태양이 지붕들 위로 붉게 떠올랐다. 호텔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래층 골드베르크 노인은 아침 음악을 시작했다. 허파가 6개라도 되는 듯이 콜록콜록 기침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망명객인 비제노프는 방문을 열고 휘파람으로 행진곡을 부른다. 위층에서는 쏴 하고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저기서 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났다. 스페인 사람들이 투숙한 곳만은 조용했다. 라비크는 기지개를 켰다. 밤은 지나갔다. 어둠의 타락은 끝이 났다. 그는 며칠 동안 혼자 있기로 작정했다. 밖에서는 신문 파는 아이들이 아침 뉴스를 소리 높여 외쳤다.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에서의 돌발 사건들, 독일군의 주대텐 전선 침공, 위기에 처한 모넨 협정.